자, 요새는 278페이지요. 저당권입니다. 자, 저당권은 이게 담보물권 중에 제왕이라 그러죠. 자, 1번. 근대적 저당 제도의 특질 했죠. 여기는 근대적 저당권이라는 것은요. 19세기에 유럽에서 만든 저당권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는 당의 채권과 대상 목적물이 특정되고요. 특정. 그리고 이것을 등기에 공시하죠. 공시하고요. 그리고 이 담보물권은요. 독립된 제도로서 또 권리로서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요. 독립적이니까 순위를 확정해 놓죠. 확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유통성이 보장돼요. 그래서 보통 증권화 한다 이렇게 하죠. 증권화. 어음이나 수표처럼 말이죠. 증권화 시켜서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근대 19세기에 있는 저당권, 담보물권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민법은요. 우리 현행 민법은 특정합니다. 피담보 채권과 그리고 대상 목적물을 특정하죠. 그리고 등기로 저당권을 공시하잖아요. 근대 저당,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민법은. 자, 그런데 우리나라 민법의 저당권은 부종성이 있어요. 부종성, 그리고 수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죠. 순위 확정적인 것이 근대민법, 즉 등기를 딱 하면 그것을 고정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순위 승진의 원칙을 채용하기 때문에 또 확정이 아니죠. 또 우리 민법은 증권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과 함께 움직이는 수반성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유통성, 즉 증권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 민법은 이 두 가지 정도로만 인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순위 승진의 원칙은 우리 민법의 태도이고요. 이렇게요. 근대 저당권에서는요. 순위 확정의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죠. 1번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가 없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즉 피담보 채권이 있을 때만 함께 담보물권인 저당권이 성립한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 돈 받을 권리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분리해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독립성이 없다니 말이죠. 2번 저당권은 당사 사이의 약정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약정 저당권이 원칙이죠. 당사 약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법정 저당권도 우리 민법상에 인정된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법정 저당권도 인정돼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토지 임차인이 차임을 임대인한테 주지 않으면 토지 임대인이 토지 위에 있는 임차인 소유 건물 기타 공작물을 압류하게 되면 거기에 저당권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고요. 그 저당권이 바로 법정 저당권의 성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피담보 채권이 무효이면 저당권도 무효이다. 이게 이제 옳은 질문이죠. 이게 바로 부종성이라는 거죠. 부종성. 역시 그죠? 피담보 채권이 무효다라고 하면 돈 받을 권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돈 받은 권리가 없다면 저당권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저당권은 용익물권이 아니라 담보물권이라고 하죠. 담보물권에서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그 다음 5번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만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당권 설정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는 저당권 설정자와 채권자인 저당권자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자, 이때 저당권자는 반드시 채권자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그런데 저당권 설정자는 반드시 채무자이어야 하는가? 그건 아니란 거죠. 저당을 설정해 주는 사람이 제3 소유자이더라도 제3자이어도 저당권을 자기 부동산 위에다가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반드시 채무자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3자이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이때 이 제3자 이름을, 즉 저당권 설정자로서의 제3자 이름을 물상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상 보증인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저당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죠. 자, 저당권은 뭐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은 출제하죠. 그러니까 꼭 자세히 좀 봐두십시다. 옳은 지문은 여러분이 이렇게 읽으셔가지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습득해 두시고, 틀린 지문 이런 것은 바르게 고쳐서 왜 틀렸다는 걸 분명히 이해하시고 그 내용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1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랬는데, 이건 옳은 지문이죠. 이게 왜 그러냐?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그래요. 저당권의 부종성과 수반성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피담보 채권이 이전되면 함께 저당권도 이전돼야 되죠. 그래서 옳다. 2번.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제3취득자, 제3취득자라는 것은 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그 부동산은 나중에 저당권 설정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해서 취득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해서 취득한 지상권자, 전세권자, 그러니까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같은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해요. 그러면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가 이루어져 버리면 당에 있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저당권 뒤에 만들어졌으니까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 불이익에 놓여야 되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채무자를 대신해서 당이 그 피담보 채권을 대신 변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줘요. 이것을요. 그걸 대위 변제라 그래요. 그래서 요 대위 변제가 가능해서 이걸 변제해버리면 피담보 채권을 변제했으니까 이걸 통해서 저당권을 소멸시켜볼 수 있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위 변제는 변제액은 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인 원본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1년분, 그리고 저당권 실행비용에 해당되는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면 되죠. 이렇게 이걸 변제하면 되는 것이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죠. 그죠? 이게 변제기 도래. 변제기 도래. 이렇게 돼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옳은 질문이다. 그죠? 3번. 지상권자나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자, 이것도 틀렸죠. 우리 민법에요. 저당권의 대상은 부동산이지만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대상으로 해서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이 그죠? 4번.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이것은 뭐예요? 부종성 때문에 그렇죠. 4번. 그렇죠? 부종성. 5번. 지연 배상에 대하여는 원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연 배상은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지연 배상. 이것은 지연이자라 하기도 하죠. 이것은 결국은 뭐냐, 이행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기 때 도래한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손해배상을 책임을 져야 된다. 그죠? 자, 이때 이것은요, 이행기 또는 변제기 도래한 후, 변제기가 도래한 후 1년분에 해당되는 손해배상만 여기에 피담보 채권에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우리 법에서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무제한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게 5번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은 했죠. 저당권의 목적은 부동산,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 이것들이 저당권의 목적입니다. 이게 민법상에 그러죠. 민법상에. 그 외에요. 특별법에 의하면 자동차라든지 항공기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건설기계도 가능해요. 여기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건 특별법에서요. 이건 특별법. 또 임목 등기되어 있는 요 임목이요. 임목 등기되어 있는 임목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다만 요 두 개는 임목법상의 저당권이에요. 이거는 임목법상의 인정되는 저당권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민법상에는 이것만 인정하고요. 그 외에 이런 것들은 특별법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겠죠. 그죠?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특히 이것은 놓치면 안 됩니다. 부동산 외에도 지상권,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대상으로 해서 저당권을 체결할 수 있다. 그렇죠? 따라서 1번 지역권은 안 됩니다. 물론 여기 업권, 광업권 여기에도 저당권의 설정을 허용합니다. 어업법과 광업법의 규정이 또 특별법에 있어요. 이렇게. 자, 별도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자, 여기서는요,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에 해당되는 것은 이행기 후 1년분, 그리고 저당권 실행 비용, 이 5가지가 저당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 채권이 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 나머지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대로. 3번에 보시면 지연이자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하므로 채무자는 1년분의 지연이자만 변제하면 속하다 했는데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 있죠. 이행기 후 1년분에 해당되는 요 금액은 피담보 채권에 의하여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이래 놨죠. 자, 요것은요. 제3자 이해관계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우선 변제의 범위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피담보 채권 속에 집어넣으니까 이것은 우선 변제의 대상이다라는 것이지, 채무자가요 1년 이상 2년 3년 연체했다고 해서 1년분만 변제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는 자기가 돈 빌린 금액에 대한 이행기 변제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2년 3년 4년 연체했으면 그 손해배상을 다 해야 되죠. 그건 자기의 채무니까요. 따라서요, 우선 변제의 대상이 되는 1년분에 한한다라는 것, 이 자체는 우선 변제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외에 2년 3년 이렇게 연체했다면 그 지연이자는 전부 채무자가 변제해야죠. 채무자 전액 변제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이행기 후 1년분에 한한다라는 것은 그래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채권액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거는요, 자, 요 내용을 좀 이해를 해 두시라. 그래서 이게 문제로 만든 거죠. 자, 나머지는 뭐 지문 그대로 여러분 습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도요. 저당원의 객체 및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됐죠. 이것도 역시 피담보 채권과 또 대상 목적물, 부동산, 뭐 부합물, 종물 이런 걸 합쳐서 이제 설명한 것이죠. 자, 1번. 저당권은 원본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지만 저당권의 실행 비용은 담보하지 않는 한 담보되지 않는다. 등기하지 않는 한 담보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이 저당권 실행 비용도 당연히 우선 변제받도록 해놨죠. 따라서 이거는 등기할 수도 없습니다. 저당권 실행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비용, 예컨대 뭐 등록세를 낸다든가
평가한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비용들은 여기에 산정할 수 없죠.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 1년 분행하라는 것, 그리고 저당 후 실행 비용은 피담보 채권을 집어넣어서 우선 변제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원본, 이자, 위약금은 등기하면 그 등기한 내용의 전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불이행 1년 분행한다. 그리고 저당 후 실행 비용 이 두 가지는요, 등기 없는 상태일지라도 피담보 채권에 집어넣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네요. 자, 2번 저당권은 부동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세권 또 지상권에도 성립할 수 있죠. 3번 근저당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 근저당권 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피담보 채권을 소멸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마수를 청구할 수 있다. 알아두셔야죠. 왜냐하면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어서 소멸되어 버리면 저당권은, 즉 근저당권이든 저당권이 다 소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당을 소멸했으면 등기는 소멸해야 되죠.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등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되니까 말소 등기는 공동신청이니까요. 그러면 누가 등기 말소하라 할 수 있냐 이거죠. 현재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권 등기에 저당권 등기가 소멸된 저당권의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현재 소유자가 등기 마소해라. 너 이 등기 있으니까 내 소유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은 옳은 질문입니다. 현재의 소유자 그리고 종전의 소유자는 돈을 빌려준 당사자니까 당사자 지위에서 등기 마소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내 돈 다 갚았잖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은 옳은 질문입니다. 이 3번은 중요한 판례입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4번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이걸 부합물이라고 그러죠. 자, 부합물은요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된 되기 전에 부합된 물건이든 저당권 설정된 후에 성립한 부합물이든 간에 일단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부합물에 미칩니다. 그래서 옳은 질문이죠. 5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만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자, 전유 부분에 저당권이 설정되면요, 우리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예컨대 1004호에 저당권 설정했다. 1004호 소유자가 거기에 저당권 설정했다 하면 그게 그 1004호 소유자는 당의 아파트 안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용 부분을 공유 지분권을 통해서 지분권을 가지고 있어요. 공유 지분권을 가지고 있게 돼요. 예컨대 뭐 통로라든지 엘리베이터 사용할 권리라든지 또 지붕이라든지 외벽이라든지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보세요. 일정 공간을 공유 지분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유 지분권은 구분 소유권인 그 1004호 소유권에 붙어 있는 거죠.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1004호를 샀다. 1004호 소유권 샀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또 통로를 다닐 수 있는 권리, 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다 따라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절대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저당권이요, 1004호 구분 소유권, 소유권에 저당을 설정했다 이 말은 그 저당권은 그 소유권에 붙어 있는 뭐 엘리베이터 이용권이라 사용권이라든지 외벽의 소유권이라든지 또는 지붕의 소유권이라든지 복도의 소유권이라든지 그 공동을 이용하는 공유 지분권 있죠? 그 지분권에도 저당권이 지금 미치고 있다고 봐야죠. 왜? 만약에 이 사람이 변제 못했다면 저당을 실행했을 때요, 경납받는 사람이 있겠죠? 경납받은 사람은요, 구분 소유권만 1004호 소유권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붙어 있는 이러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지분권도 함께 가져간다 해야 그래야 온전하겠죠. 그래서 5번 지문요. 그 저당권의 효력은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 대지 사용권을 취득하였다면 대지 사용권도 같이 공유 지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지 사용권에 미치는 공유 지분권도 함께 취득한 것이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저당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의 공유 지분권에도 그대로 미치기 때문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6번에 5번에는 집합물의 구분 소유권에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라고 하면 이 구분 소유권에 붙어 있는 공유 지분권요, 이게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도 이 저당 효력이 이렇게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주된 권리가 될 것이고 이게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종 관계니까 주된 권리에 적용된다. 그러면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7번. 저당으로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나머지는 여러분 그대로 좀 봐두시고요. 자, 3번에요. 주유소 토지에 저당을 설정한 후 주유소 지하에 설치된 유류 저당 탱크. 자, 여기에 주유소에 토지에 그 매설하여 설치한 유류 저당 탱크는 거기에 주유소 토지에 부합된 물건이라고 보는 게 판례죠. 따라서 부합물이니까 당의 토지에 저당을 설정했다는 것은 부합물에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주물인 부동산에 여기에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주물인 부동산에 붙어 있는 부합물, 종물 이런 게 있으면 이 저당권은 여기에 부동산에 미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합물 그리고 종물에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론을 우리는 주물 종물 관계잖아요. 종물 요거는 그죠? 이런 관계인데 만약에 권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된 권리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붙어 있는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자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것은 하나의 법 원리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7번에 4번 문제요. 주유소 건물에 저당을 설정했다라고 하면 그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 이건 종물이에요. 종물. 주유기는 종물이에요. 그러면 저당권을 주유소 건물에 저당을 설정했다라고 하면 종물인 주유기에도 저당 효력이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렇게. 자, 그렇게 같이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요.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죠. 이것도 나머지 옳은 지문은 여러분 그대로 습득을 해주시고요. 2번 지문 보겠습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에 목적 부동산에 권한 없이 부합된 물건에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거죠. 부합물 종물은 저당권이 설정된 전에 만들어진 부합물 종물이든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만들어진 부합물 종물이든 간에 저당권 효력이 원칙적으로 미칩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요. 따라서 2번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8번에 3번에요.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했죠. 부동산의 공유 지분이라면 그 성격은 소유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소유권에 저당을 설정할 수 있듯이 부동산의 공유 지분권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도 자꾸 나오는 거 알아두세요.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나중에 취득한 대지 사용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저당권이. 왜냐하면 대지 사용권을 행사하는 그 권리는요, 공유 지분권으로 구분 소유자가 가지게 돼요. 그럼 공유 지분권에 저당 효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뭐예요? 이거죠.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관계이기 때문에 이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의 공유 지분권에 그대로 미친다 이 말이에요. 대지 사용권에.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9번. 저당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 했죠. 즉 권리들 쭉 살펴본 거예요. 저당권자한테는요, 저당 목적물인 부동산을 직접 독점할 권리가 없죠. 점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권한이 없어요. 그렇다면 저당물 반환해라 하는 권리는 인정할 수 없죠. 저당물의 반환 청구, 즉 물권의 청구권에서 반환 청구가 인정되려 그러면 당의 그 물권 속에요. 물권의 내용에 그 물권의 대상인
물건을 직접 독점하여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그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갔을 때 야 가져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당권에는 저당권자 스스로 저당 목적물인 부동산을 독점, 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환 청구권은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3번 이렇게 해야죠. 10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자 1번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죠. 이 제3자 이름을 우리는 보통 물상보증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방하죠. 옳다. 2번 저당권은 채권 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부수성의 원칙상 동일인해야 하고 원칙입니다. 대원칙입니다. 저당권은 언제나 채권자여야 한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했는데 요 언제나라는 요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판례가 말입니다. 이 원칙은 대원칙이 뭐라 했어요? 저당권을 취득하는 저당권자는 반드시 채권자여야 한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저당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등기에 채권자로 등기되겠죠. 저당권자 등기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채권자가 말이죠. 채무자에 대한 그 권리인 채권을 제3자한테 넘겨주기로 약속했고 그 제3자한테 채권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채무자도 동의해 줬고 그 다음에 이 3자 간의 합의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채무자, 채권자 그리고 제3자 이 3자 사이에 그 채권이 제3자한테로 넘어가기로 약속되어 있다면 이때는요. 어떻게 해요? 장차 채권을 행사할 제3자 이름으로 저당권 등기를 하는 것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채권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어떻게 돼요? 그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예외가 있으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반드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었다면 무조건 무효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즉 채무자, 채권자 그리고 제3자 사이에 채권 이전 양도되는 것을 약정했고 그리고 그 제3자가 채권 행사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이 인정되면 이 3자의 합의에 의해서 그럴 때는 제3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도 무방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3번 저당권 설정 등기 비용은 특약이 없으면 채무자가 부담한 것이 거래소의 관행이었습니다. 이게요. 거래상 관행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보통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은행의 비용을 하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요즘 금융권에서 지도되는 거, 행정 지도한 거 있죠. 그렇죠. 그러나 종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저당권 설정 비용, 등기 비용 드는데 누가 부담하냐 그러니까 채무자, 돈 빌려가는 사람이 부담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간행을 하고 있죠. 왜요? 힘이 누가 세요? 돈 빌려주는 사람이 세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자, 4번 주유소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 탱크. 유류저장 탱크를 뭐라 했어요? 그 주유소 토지의 부합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에 설치된 주유기. 이것은 주유소의 종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토지에 부합되거나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로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의 목적물이 된다. 그렇죠. 부합물 종물은 그렇죠. 일치된다. 그죠. 저당권 효력에 다 영향을 미치니까. 다 지배받으니까요. 그 다음 5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기속하게 된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이거 알아두십시다. 자, 그 다음에 11번.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죠. 이것도 역시 나머지는 여러분 다 보시고 5번만 보겠습니다. 5번. 저당권의 양도에 필요한 물권적 합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어야 한다 했는데 저당권 양도에 관한 것은요. 저당권자와 저당권을 취득할 당사자 이 두 사람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돼요. 따라서 종전의 채무자는 여기에 포함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저당권 양도의 합의는 저당권자와 저당권을 취득할 양수인 이 두 사람이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당권 이전 등기에 가야겠죠. 그렇죠. 따라서 저당권자인 채권자가 채권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저당권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당권 이전에 합의해서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해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양수인이 채권자이고 동시에 저당권 이전 등기 되어 있으니까 저당권자 되는 거죠. 반드시 저당권 취득할 때는 이전 등기 해야 됩니다. 저당권 이전 등기 이렇게 되어야 이 저당권 양수인으로서의 저당권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도 좀 알아두십시다. 저당물의 멸실로 인하여 받을 금전이 저당물의 소유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그 지급 청구권이 압류된 경우, 요 지급 청구권을 뭐라냐? 요것을 우리는 가치 변형물이라고 합니다. 요 지급 청구권을 당해 저당 목적물인 부동산이 멸실 훼손 공용 진술에 의해서 이 저당원 설정자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지급 청구권이 발생했다 이 말이죠. 그래 됐을 때 이 지급 청구권은 가치 변형물로서 인정되게 되고 이 가치 변형물 위에 종전에 그 부동산 위에 있던 저당권이 가치 변형물인 지급 청구권 위에 존속한다. 이걸 뭐라 하냐? 이걸 물상대위성이라고 합니다. 이 물상대위성에 의해서 물상대위권이 저당권자가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지급 청구권을 지급되기 전에 압류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4번이죠. 그래서 4번 물상대위권 행사하는 모습. 지급되기 전에 즉 지급 인도되기 전에 압류했을 때만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것이 13번에 가면 물상대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요 내용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당의 저당 목적물이 멸실됐거나 공용징수가 됐거나 훼손됨으로 인하여 저당원 설정자가 돈 받을 권리가 생겼을 때입니다. 뭐 침해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고 또 화재 보험을 들어놨으면 화재 보험 회사에 대해서 화재 보험금 지급 청구권이 생기잖아요. 이러한 청구권에 근거한 요 청구권을 압류해 놨다면 이렇게요. 저당권자는 그 권리 위에 돈 받을 권리 위에 물상대위성의 성질 때문에 물상대위권 행사에서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내용이 13번에 있으니까 같이 좀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한번 볼까요? 12번 채무자 을은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채권자 갑을 위하여 저당을 설정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등기까지 마쳤으나 채무 불이행으로 갑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받기에 이르렀다. 요게 바로 12번 일괄 경매가 인정되는 사례죠. 일괄 경매권. 원래는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설정하고 난 뒤에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건물을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상태면 어떻게 되나요? 이 저당권자는 이 저당권 설정자인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를 하게 되겠죠. 자, 이때 경매하는 경매권 행사는 어떻게 행사하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만 경매하는 경우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경매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것을 경매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토지만 경매하는 것은 저당권의 목적물이 토지니까요. 경매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 민법에서요. 일괄 경매권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이 저당권자한테 인정하는 권리다 이런 게요. 즉 경매권 행사하는 모습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 준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일괄 경매라 한다. 자, 이때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는 토지만 존재했어야 돼요.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저당권을 토지에 저당권 설정한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했어야 돼요. 이렇게. 이랬을 때 이걸 일괄 경매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일괄 경매하면 토지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죠. 왜요? 저당권의 목적물이었으니까. 그러나 건물 가액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저당권의 목적이 아니었잖아. 그죠? 이렇게요. 일괄 경매권은요, 저당권자의 행사 선택의 자유입니다.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이냐는 자유입니다. 자유. 저당권자가 이렇게 행사할 거냐, 이렇게 행사할 거냐는 자유입니다. 이렇게요. 제한이 없다. 자, 이거 일괄 경매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나머지는 그대로 봐두시고요. 4번, 을로부터 위 대지의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용의권을 설정받은 제3자 병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자, 이때요. 건물의 소유자가 만약에 병에, 여기에 있는, 갑이 이렇게 저당을 설정해서 돈 빌려는 사람인데, 이 건물을 만든 사람이 병이다라고 하면 병의 건물 소유자 되겠죠? 이럴 때는 일괄 경매가 안 돼요. 타인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건물이,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일괄 경매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일괄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된다? 저당권 설정자가 토지 소유자,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의 소유자도 누가 보느냐? 바로 여기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모두 누구요? 저당권 설정자, 이 사람이 동일하게 소유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그럴 때만 일괄 경매가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정리를 꼭 해두세요. 그 다음에 284번. 이거는 문제만 좀 정리해보죠. 갑은 을소유 주택의 피담보 채권 1억 원으로 하는 저당을 설정하였다. 질문에 대한 B의 대답,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갑의 일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도래한 후 10년이 경과되었다면, 그러면 갑의 저당권은 피담보, 담보물권의 부종소멸하여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멸하였습니다. 왜요? 자, 채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다 하면 10년간 소멸시효 걸리잖아요. 채권이, 그죠? 행사하지 않았다면 10년간. 그러면 피담보 채권을 소멸시효해서 소멸해버렸다라고 하면 부종성 때문에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해버리죠. 등기 말소할 필요 없습니다. 187조. 그럼 옳은 말이네요. 2번. 위 주택이 병의 방화로서 전소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때는요, 물상대위의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병이 불질렀기 때문에 여기에 주택 소유자는요, 저당 목적물인 그 부동산의 이 대가로서 돈 1억 내나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가치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럼 손해배상은 뭐예요? 바로 가치 변형물이 되겠죠. 가치 변형물이니까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압류한 다음에 물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2번이네요. 3번. 위 주택이 을의 실화로 전소되었으나 을이 이 주택을 화재보험에 든 경우라면 이거는 또 마찬가지 아니에요. 화재보험회사에 이때 화재보험금 지급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겠죠. 이 화재보험금 지급 청구권이 가치 변형물이 되겠죠. 따라서 사전에 압류해놨다면, 지급 인도되기 전에, 보험금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놨다면 이것도 역시 물상 대위를 할 수 있겠네요. 그죠? 4번. 위의 3의 경우에 을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억을 수령한 경우라면 3억을 수령해버리면 이때는 대위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뭘 했어요? 지급되기 전에 압류했어야 된다 했죠. 압류가 되지 않았다면 대위권 행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지급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물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5번에 을이 저당 목적 주택을 정에게 매각한 경우에 이때는 추구표가 인정되니까요. 대금에 대해서 물상 대위하겠다. 이건 안 돼요. 그냥 저당권이 그 정한테 소유권 넘어가면 그 정에게 넘어간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 그냥 붙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채무자가 변제 안 하면 타인에게 넘어간 그 부동산을 경매하면 되죠. 이렇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에는요, 366조 법정지상권 선입하기 위한 요건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죠. 법정지상권을 선입하기 위해서는 15번 법정지상 선입하기 위해서는 366조에서 법정지사권입니다. 이래 되죠.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소유자는 반드시 토지 소유자, 예컨대 갑이다. 건물 소유자 역시 갑이다. 동일인 상태로 있어야 돼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아니면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아니면 두 개 다 건물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관계없습니다. 이 건물이 설정됐다가 그 다음에 저당권이 경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경매가 이루어졌다면 경락인 정의 소유권 가져가겠죠. 그러면 토지 소유권은 정이 되고 건물 소유권은 갑이 되니까 이때 뭐가 돼요? 갑에게 법정지상권이 이게 성립하는 거죠. 등기 없이도요. 이거는 187조에서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거는 이제 없어졌어 그러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상태 있겠죠. 이렇게 됐다가 이 저당권,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이 경매되어서 여기에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받았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건물 소유권이 여기에 병이 소유권이 되겠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요. 건물 소유자는 병이 됐죠.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의 경매로 인하여 이렇게 되었을 때 건물 소유자한테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법정지상권 이거죠. 항상 법정지상권은요. 이런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저당권 실행됨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할 때 건물 소유자한테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이렇게요. 건물 소유자한테. 자, 그렇다면 이것을 전제로 해서 살펴보면 3번에 보시면 되겠네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지상 건물을 멸실, 지상 건물을 헐었어요. 그리고 나서 건물 신축했을 때 요거는 우리 판례예요. 반드시 거기는 3번은요. 판례를 알아두십시다. 토지와 건물에 공동 저당권 설정한 후 이렇게요. 공동 저당권 설정된 후에 그 건물을 멸실했다. 건물을 철거했다. 그리고 건물을 다시 신축했다. 이럴 때 이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가 않는다. 우리 판례입니다. 공동저당은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을 설정했다가 건물을 헐고 철거하고 신축 건물을 지었다. 그 토지 위에. 이런 경우에 신축 건물 소유자한테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알아두십시다. 중요하다. 그렇게 전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침해에 관한 16번 문제요. 다음 저당권 침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1번 저당권자에게 우선하는 권리를 갖지 않는 채권자가 종물에 대해서만 간접평을 한 경우 저당권 침해를 이루 제3자 이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알아두십시다. 후순위 권리자니까요. 또 저당권이 없는 사람이죠. 채권자가. 그러니까 저당권이 지금 미치고 있잖아요. 이게요. 종물에는 저당을 미치고 있잖아. 그런데 그것을 침해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소. 그 침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2번 저당권의 침해로 잔존 가액이 그대로 채권을 완주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때는 교환가치 경우에도 교환가치가 현저히 감소되면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요. 채권 즉 저당권이 침해가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하면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죠. 방해 제거 청구 이렇게 되겠죠. 3번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격이 현저히 감소된 때는 이때는요. 저당물 보충을 청구하는데 그 저당물 보충 청구권의 모습이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은 바로 저당원 설정자에 대한 저당권자의 보충 청구권 행사입니다. 4번 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감소 매수를 했을 때는 기한이익을 상실하죠. 이거는 기한이익 상실 및 총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죠? 5번 저당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저당권을 실행하여 실제상의 손해를 확정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했는데, 이거는 저당권 행사인 경매 행사 이전이라도 손해가 저당권자에게 발생하면 저당권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발생한 즉시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실행 경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 발생한 즉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죠. 1번 저당권 설정 전에 저당권에 설정된 토지가 그 저당권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지상권은 소멸한다. 자, 이거는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성립되어 있는 선순위 지상권자예요.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저당권 행사됐다 하더라도 지상권 이후에 저당권이 존재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지상권은 선순위로 존속합니다. 틀렸죠. 2번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 후 그 말소 등기 전에 피담보 채권의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거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저당권 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저당권 소멸해버리죠. 부종성. 따라서 저당권 소멸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존재하지 않는 피담보 채권의 전부 명령, 법원의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이미 소멸하지 없는 거잖아요. 채권이. 그러니까 이때는 저당권도 다시 만들어질 수가 없죠. 따라서 저당권 취득할 수가 없다라고 해야 된다. 그죠? 3번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의 매각 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금에서 피담보 채권 전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자, 이때요. 공동저당권에서는요. 순위를 달리하여 경매하여 우선 변제받는다 하는 것은 이시배당을 말합니다. 이시배당.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을 선택해서 배당받을 때는요. 공동저당권자가 자기 채권을 해소하는 방법은 자기의 임의적 선택입니다. 자기의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변제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전부 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4번 구분 소유 건물의 전유부분만을 경납받아 매각대금을 다 낸 자는 그 대지 사용권도 취득하죠. 왜요? 바로 우리 앞에서 구분 소유권에 저당을 설정했다고 하면 그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 대한 것도 나중에 취득한 대지 사용권에 대한 것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당해 구분 소유권을 경납받았다면 그 경납받은 사람은 대지 사용권도 경납받은 것과 마찬가지다는 거죠. 따라서 취득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5번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친다. 그래요. 이거는 저당권은 부합물 종물에 저당권이 미칩니다. 저당권 효력이 미쳐요. 다만 이때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라는 이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다른 약정에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효력을 미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법 규정상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저당권 효력이 부합물 종물에 미치는 것이 원칙인데 그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이것을 배제하는 특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선 변제에 관한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